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약국마다 감기약이 품절되면서 감기약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며 국내에서도 중국인들의 감기약 사재기가 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연말 결혼식장에서 펑소리와 함께 바닥이 갈라지면서 신랑 신부 하객들이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왜 떴을까 해서 확인해 봅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공급량 부족으로 감기약 품절 사태에 사재기 현상까지 발생하며 감기약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보따리 상들의 재판매를 목적으로 한 대량 구매 의혹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감기약 판매 수량을 제한하는 사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국내에서 감기약을 사재기하는 중국인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다는 이곳. 최근 감기약 대량 구매를 문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지명 구매로는 최대한 10개 정도까지는 드리기로 했는데 요즘에는 또 공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한 분은 뭐 있는 거 다 달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긴 하셨는데 뭐 중국에 보내신다고 가실 때 뭐 조금 이제 가족들 전해드리려고. 자, 이들이 찾는 약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담긴 해열 진통제, 발열과 두통 등의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기 위해 대량 구입을 원한다는데요. 중국에 요즘 확진자가 많다고. 중국에 약이 없어. 저도 보냈어요. 어느 분한테 보냈어요? 우리 엄마한테. 해열제 없어서 우리 엄마 불안해요. 지금 엄마 코로나 걸렸어요. 나이가 있으셔서 불안해요. 그래서 보내달라고. 대형 약국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의 남대문 시장. 보따리상으로 추정되는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는데요. 일주일 전에 한 명 정도 있었는데요. 한 600개 정도 말을 했는데 재고가 없어서 못 나왔고 600개요. 한꺼번에 저희 가족들이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씩 사서 양을 좀 많이 구매하시죠. 지금 약국 문 앞에 보시면 일부 약품들이 지금 품절이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대량 구매로 품절 현상이 이어진 지 약 한 달째. 보따리상으로 추정되는 중국인들이 중국에서 비싸게 되팔기 위해 대량으로 구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3,000원에 사가지고 와서 9,000원에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중국 가서. 직접 판매하려는 어떤 불신을 얻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중국인들의 사재기 현상은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본 또한 감기약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인들의 대량 구매로 인해 도쿄 약국에서는 약사들이 자체적으로 판매 수량에 제한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中国人の買い占めはおそらく12月に入ってからだと思います。30個ぐらい買っていく方もいられました。このような買い占めが多く、東京の薬局では品切れ状態が続いていますので、1人2個までという制限をつけております。 자, 대만에서도 감기약은 품절입니다. 지난달부터 중국인들의 사재기가 시작됐다는데요. 사재기가 심해지자 감기약과 진통제의 구매를 1인당 2개로 제한했습니다. 자, 이것도 일본처럼 수량 제한에 나선 겁니다. 몇십 개 정도가 아니라 이제 600상자를 사간다는 자국민들이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자, 이렇게 중국인들의 사재기가 일어나는 이유. 중국 내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며 확진자가 한 달 사이 급증하면서인데요. 폭증하는 확진자들로 인해 병상이 부족한 상황, 병상을 차지하기 위해 병원 문이 열리자 달려오기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자, 심지어 의약품까지 품절이 되면서 직접 제약회사로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데요.
그리고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해열 진통제 제조 공장이 철수를 하면서 수급이 더욱 어려워진 겁니다. 더욱이 중국의 감기약 대란이 계속되면서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감기약 대란이 더해지게 된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품절이에요. 다 품절. 취재 결과 대부분의 약국에서 감기약이 품절인 상황입니다. 감기약 100개를 주문을 해도 받을 수 있는 건 절반이 채 되질 않습니다. 이 약국에는 어느 정도 있어요? 지금은 품절인 상태예요. 어제 들어왔는데 어제 다 나갔죠. 한 사람당 2개 이하로 제한했는데 다 나간 상태예요. 그렇게 해도 이거는 언제 들어오는지는 모르시는 거죠? 미정이에요, 미정. 이렇게 계속되는 감기약 대란 사태로 지난 금요일 정부는 사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등을 논의해 보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가수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강제로 이렇게 수량 제한을 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통계와 사실의 판단을 두고 국민이 불편할 수 있는지 또는 약국이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보고 해야 되는데 과잉 반응이 아닌가. 자, 판매 수량 제한보다는 감기약의 생산 단가를 인상하여 공급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제용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정확하게 딱 51원, 80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생산 단가를 정부가 올려줘야만 그 제약사가 생산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는 것이고 이 일반 판매용은 제약회사 마음입니다. 지난해에도 이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감기약 대란이 있었는데요.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급 현황을 모니터링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확산이 되면서 어제부터 중국발 입국자 대상으로 PCR 검사가 의무화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중국발 입국자 700여 명 중 208명이 PCR 검사를 받았고 그중 13명이 확진이 된 상황. 전문가는 고강도 대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입국자에 대해서는 PCR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요. 우려되는 부분은 새로운 변이주가 나오면서 중증도나 면역 회피성이 달라지지 않을까가 주의가 되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빨리 시행을 해서 변이를 빨리 잡아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의약품 품귀 사태, 시민들의 불안함이 더 커지지 않도록 안정적인 수급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전셋값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찾는 세입자가 줄어든 건데요. 세입자를 구하기가 힘든 집주인들은 고가의 가방까지 내건 상황. 18억, 19억 하던 게 지금 뭐 11억대 이렇게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현저히 그거만 40%에서 50% 정도 떨어진 게 확연히 이렇게 체감이 되죠. 근데 월세를 세입자가 내는 게 아니고 월 얼마씩은 세입자한테 주는 거죠. 집주인이 세입자의 대출 이자까지 대신 부담하기도 하는데요. 세입자를 찾는 집주인들의 고군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찾으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집이 짐이 됐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값이 8주째 역대 최대 낙폭을 경신했죠. 마포구 같은 경우 25개 자치구 중 5번째로 하락폭이 큰데요.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소를 찾았습니다. 10월부터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시에 급락하고 있다고요. 전세 매물로 나온 빌라를 확인해봤습니다. 9억 선까지 떨어진 거죠. 한 2달 사이에 떨어진 것 같아요. 최근 매물이 나온 66제곱미터의 투룸. 2달 전까지만 해도 전세가 12억 원에 계약했는데요. 지금은 9억으로 보증금을 낮춰도 문의조차 없다고요. 만기 때 세입자분들은 나가려고 하시는 상황이시고 집주인이 이제 여기 자금이 없으면 내줄 돈이 없잖아요. 2달 전 입주를 시작한 1,419가구의 아파트. 2달 사이에 전세값이 11억에서 6억 원으로 떨어지며 반값 전세까지 등장했습니다. 전세 상황은 은평구도 비슷한데요. 7억에서 한 4억 5천에서 5억 정도 선, 이 정도로 지금 가격이 하락돼 있는 상태입니다. 6개월 만에 전세값이 2억 원 이상 떨어진 거죠. 매매가의 경우는 25% 이상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매매가 안 되다 보니까 매매를 해야 될 물량들이 집주인들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전세 물량으로 돌려진 거고요. 자인분들도 더 낮은 금액들을 원하다 보니까 같이 하락이 된 상태입니다. 송파구의 한 아파트는 2년 만에 8억 원 이상 매매가가 하락하며 지난 12월 16억 5천만 원에 거래됐죠. 하락하는 전세가와 매매가, 이유는 과연 뭘까요? 기준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월세를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싸니까 굳이 전세 비싼 이자를 내면서 전세를 살 필요가 없죠. 11월 기준 신용대출 금리는 연 7.85%로 2012년 6월 이후 최고 수치인데요. 그 상승폭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대출이자 부담으로 전세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 2달 후 전세 기간이 만기되는 세입자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2억 7,800만 원이었고 처음 왔을 때는 이자가 55만 원이었는데 지금 95만 원이 됐고 앞으로 3개월 뒤에 또 오를 확률이 높으니까 전세값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은 세입자. 계약 당시 금리는 2.8%였는데요. 2년 만에 4.8%까지 23년 급등했죠. 3월에 만기인데 만기 날짜에 임대인이 세입자가 들어와야지 돈을 줄 수 있다. 지금은 돈이 없다고 해서 일단은 재연장을 요청한 상태고 주변 아파트의 월세 시세는 80만 원. 세입자는 전세 만기를 앞두고 월세로 옮기려고 했는데요. 최근 집주인의 제안을 받았다고요? 투자를 한 건데 이제 떨어지니까 목돈을 깎아주기가 좀 그러니까 월 이자를 돌려주는 식으로 해서 25만 원씩 1년 300만 원 주면은 연장해달라고 해서 고민 중에 있어요. 전세값을 낮추지 않는 대신 세입자의 대출 이자를 내주겠다는 집주인. 작년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8.25% 하락하며 이런 상황이 속출하는 겁니다. 집주인도 높은 금리 탓에 매매는커녕 전세 세입자 구하기도 힘들다고요. 주택 수채를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 2년 전과 달라진 모습이 믿기지가 않는다고요. 초반에도 이제 금리가 이제 낮았기 때문에 전세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은 이제 물건을 보지도 않고 계약금부터 걸면서 계약을 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실제로 2020년 10월 극심한 전세난이 심화됐는데요. 전세를 구하기 위해 세입자들이 대기표라든지 제비뽑기를 하는 등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죠. 한 불과 1년 정도 전까지만 해도 거래됐던 투룸 오피스텔이 있었는데 가장 컸던 거는 이제 5억까지도 그게 최근에 거래가가 3억 6천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전세금이 꺾이면서 돈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버렸습니다. 지난 11월 전국의 아파트 전세값이 모두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년 전보다 더 떨어진 전세값에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값을 내주기 위해 대출까지 받는다고요. 초에 1억 3,500에 계약했던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서 원래 그 금액 그대로 세입자를 구해봤는데 구해지지가 않아서 낮추고 해가지고 결국 한 1억 1,500 정도의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2천 정도를 이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금 전세금을 빼주면서 버틸 예정입니다. 세입자들에게 줄 보증금 차익으로 1억 1천만 원을 신용대출로 받은 집주인. 금리 13%에 한 달 이자가 100만 원이 넘습니다. 어차피 세입자 중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들어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자를 뭐 제가 부담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지금 안 그래도 예정은 있어요. 3개월 넘게 전세 매물을 내놨지만 집을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이제 계약을 해서 그분한테 이제 보증금 받아서 드려야 되고 이렇게 뭐 매매든 전세든 찾으시는 분이 없는데 전세값을 낮춰봤지만 소용없는 상황. 계약 기간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아서 막막하기만 하다고요. 10월 달에 내놓다 보니까는 그때 시세가 좀 꺾여가지고 한 3억 8천, 7천 뭐 그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세입자분이 받아가실 3억으로 이제 낮춰놓은 상태인데 그래도 그렇게 찾으시는 분이 별로 없어.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전세값 4억까지 올랐던 집.
하지만 3개월 만에 2년 전 가격인 3억으로 하락한 거죠. 뭐 여윳돈이 없기 때문에 요즘 고금리에 힘들지만은 그래도 정 안 되면 이제 대출 받아서 지금 반전세라도 같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지금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정 안 되면 뭐 5천이든 1억이든 내려서 그렇게 해야 되죠. 비워둘 수는 없고요. 전문가들은 이런 전세 기피 현상과 전세값 및 매매가 하락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3년도 말까지 미국에서 5.1% 유지할 거다, 금리 내릴 생각이 이제 없다고 FOMC가 이미 발표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고금리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할 거란 얘기예요. 전세가 폭락을 해서 오히려 전세는 계속 줄어들고 월세가 이제 좀 늘어난다. 이런 상황 속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35만 가구에 달해서 공급 과잉으로 전세값이 더 떨어질 전망이라고요.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거꾸로지니까는 좀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좀 힘듭니다. 전세 이렇게 당해보니까 진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전세는 이제 정 떨어져서 살고 싶지 않아요. 올해 입주 물량은 역대 최고로 예상되는데요. 치솟는 금리 속 집주인과 세입자의 힘겨움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1일 생활안정과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를 희망할 때 해당 주택에 3개월간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된다고 하는데요.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쓸 신잡, 신년계획 세우기 전 알아두면 좋은 제도들은 뭘까요?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떡국 드셨습니까? 새해엔 자연스레 한 살을 더 먹게 되는데 올해는 더 어려지는 해가 됩니다. 올해 6월부터는 민법과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통일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친구들이나 언니 동생들 사이에서 호칭 같은 게 좀 어색해질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체감하는 나이보다 한 살 어려진다는 점에서 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나이 기준은 3가지나 되죠. 만 나이는 태어나면 0살, 생일이 돌아와야 1살입니다. 해가 바뀌면서 1살을 먹는 연나이와 지금까지 사용하던 한국식 나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 방식이 다르다 보니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나이는 세는 나이보다 2살이 더 적습니다. 한 사람의 나이가 계산 방식에 따라 2살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 각종 행정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한 기업에서는 임금 피크제 적용 연령인 56세에 대해 노조 측과 해석이 달라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헷갈리는 나이 계산법, 만 나이로 통일되면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초등학교 입학이 더 늦어지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현행 초중등 교육법은 미취학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법조문에 나오는 모든 나이는 만 나이가 기준인 만큼 만 나이로 통일된다고 하더라도 입학 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년이 연장되는지도 좀 궁금해요.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는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취업 규칙에 따라 정년을 만 60세로 정한 회사가 대부분인데요.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근로계약 등 사적계약서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작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 수령 개시 나이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올해 월 32만 2천 원으로 인상되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의 수령 개시 나이가 늦어진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현행법에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만 나이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버스 회사에서는 아동 운임 관련 환불 문의가 많았었는데요. 무료 운임의 나이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동하는 승객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만 나이가 정착되려면 사회의 의식의 변화가 선행돼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불편이라든가 혼동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다 좀 효과적인 홍보라든가 어떤 계도 과정을 실시한다면 이런 초기의 어떤 혼란은 해소되면서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익숙해진 새는 나이를 먹고 만 나이로의 정착이 쉽지는 않겠지만 뜻밖의 젊음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일상 속 달라지는 것도 어떤 게 있을까요? 판매되는 식품에 의무적으로 표기되는 유통기한도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도 보존 조건만 지킨다면 어느 시점까지는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이런 기준으로 정해지는 소비기한이 쓰이게 되는 겁니다.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두부는 6일, 과자는 36일 정도가 평균 유통기한보다 더 늘어나는데요. 폐기되는 식품들도 크게 줄어 연간 9천억 원이 넘는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5% 오른 시급 9,620원으로 올랐습니다. 주유 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1,555원인데요. 인상률은 5%로 지난해와 같지만 처음으로 최저시급만으로도 월급이 200만 원을 넘게 된다고요.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정부는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또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보유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 왔던 별도의 대출 한도를 없애고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 내에서 대출을 관리합니다. 다만 DSR 규제만은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50%인 규제지역 무주택자의 LTV를 상향하는 등 대출 규제는 더 완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특례 보금자리론도 출시되는데요. 주택가격 기준을 9억 원까지 확대하고 소득 기준 한도는 아예 폐지함으로써 대상군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지역을 해제한 지 2달도 안 돼 또 한 번 해제를 예고했습니다. 현재 수도권 4곳과 서울 일부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남아 있는데요. 하지만 집값 하락세가 더욱 가팔라지자 정부는 규제 지역 추가 해제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집값 하락폭이 비교적 적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동산 규제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역과 관계없이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 신청 자격이 사라집니다. 상반기 중엔 투기 과열지군의 민간 청약 추첨제와 미혼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 특공도 신설돼 가점이 낮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시장 상황이 이제 거시적인 요건에 의해서 시장이 기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시장 참여를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하더라도 당장 이런 시장에서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한 미지수라는 거죠. 연초부터 기업들의 희망퇴직 칼바람이 매섭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들이 앞다퉈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은행사, 카드사 등 금융업계 중심으로 희망퇴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무님이 부르신 건 아마도 희망퇴직 얘기하시려는 걸 거예요. 희망퇴직? 희망퇴직이라니. 아니 아무도 희망한 적이 없는데 희망퇴직이란 단어 자체가 모순 아니에요? 최대 3년치의 급여, 자녀 학자금 등 최근 한 은행에서 제시한 희망퇴직 공고 내용입니다. 대상은 1967년생부터 1972년생까지인데요. 심지어 또 다른 은행에서는 82년생, 만 40세 직원까지 이번 희망퇴직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은행들은 역대급 실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인원 감축에 나서는 이유는 뭘까요? 경기 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인력을 선제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대면 서비스 위주로 수익을 내는 방식보다는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인력의 필요성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방침이 결합돼서 그 대상폭이 좀 넓어졌다. 한편에서는 은행권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절감에 급급해 인력을 줄여나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버티다가 계속 구조조정 대상이 되지 말고 그래도 그냥 돈이라도 받을 수 있게 그냥 희망퇴직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과거 불가피한 상황에서 꺼내든 고육책이었던 감원이 지금은 상시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희망퇴직은 대상 연령도 낮아져 시중 4대 은행의 최종 희망퇴직자는 2,4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특별퇴직금과 자녀의 학자금, 건강검진과 여행 비용까지
대상 연령은 낮아진 만큼 퇴직 조건들은 더 늘어났습니다. 더 좋은 조건을 내세워 희망퇴직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12월 7일 한 전자제품 판매업체 직원들이 본사 앞에서 집회를 벌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3번이나 희망퇴직 모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희망퇴직이나 구조조정은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회사를 발전시킬 방향은 내놓지 않고 공공기관까지 비용을 줄이려는 움직임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체 정원의 약 4%에 해당하는 17,230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14년 만에 처음으로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는. 이렇게 되면 사실상 공공기관 채용 한파는 불가피합니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효율화라는 취지지만 결국 신규 채용 규모는 축소해야 인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높아지는 고물가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 부업을 하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부업자는 54만 7천 명, 이 중 36만 8천 명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역대 가장 많습니다. 지난해 경기 불황은 올해 고용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경기 침체가 고용 한파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죠. 경기 침체가 바로 고용 조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데 집중하는 정책적 처방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이란 단어가 등장한 것 자체가 경기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2023년 꽤나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그나마 상저하고 하반기는 조금 나아질 것이란 전망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이번 주 업은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소식입니다. 7년간 동결됐던 서울 지하철 요금이 올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3, 4년 단위로 인상하던 요금을 7년째 못 올리다 보니 서울 지하철의 적자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요금 인상 심의와 검토, 최종 결정까지는 6개월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실제 요금 인상은 하반기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네요. 이번 주 다우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입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당초 정부는 법인세 인하로 2조 5천억 원 정도의 세수 감소를 예상했었는데요. 하지만 나라살림연구소 등 민간단체에서는 정부의 예측보다 8천억 원 정도 더 큰 3조 3천억 원의 세수 감소를 전망하는 등 올해 정부 수입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올 한 해 경기 침체 우려가 높은 가운데 정부 수입은 줄고 지출 수요는 커질 것으로 보여 새해 벽두부터 추가 경정 예산 얘기가 국회에서 흘러나오는 중입니다. 달려오던 탱크로리 한 대가 충돌하고 맙니다. 연이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이어지는 연쇄 추돌로 화재까지 발생하는데 빅데이터로 검색하자 전국 3,645개, 5년간 사고 발생 3,218건, 연 9.6% 상승, 사고 사망자는 48.1% 증가한 이것 바로 터널 사고입니다. 지난 12월 29일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터널 화재는 모두를 큰 충격에 맞들였는데요. 폭탄 터지듯이 뭐 펑펑 터지는 소리가 들리고 뭐 핵폭탄이 터졌을 때 이렇게 화산이 터졌을 때 올라가는 식으로 그렇게 올라갔었어요. 그렇게. 터널 사고를 검색하자 화재, 방음터널, 폴리메타크릴산 메틸 등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터널을 지나던 화물 트럭에서 시작된 불길은 플라스틱 소재의 방음벽과 터널 천장까지 빠르게 퍼지면서 순식간에 대형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5명이 사망하고 4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방음 터널의 소재가 사고를 키웠다 지적하는데요. 불연제 소재였다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할 수 있었을 거라고 합니다. 차고가 높은 상황에서 발화가 돼서 올라오니까 판넬하고가 굉장히 가까웠죠. 그다음에 그 판넬 자체가 발화점이 낮은 소재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삽시간에 이렇게 불이 번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현재 화재에 취약한 아크릴과 비슷한 소재의 방음 터널은 전국에 1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2년 전 수원의 한 고가도로 화재에서도 소재에 대한 위험성은 제기되었습니다.
2020년 8월 새벽 4시경 차 한 대에서 일어난 불길이 방음벽에 옮겨붙어 화재로 번진 대형 사고였는데요. 새벽 시간대에 발생한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년 후 결국 똑같은 원인의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번에 사고 현장에 주로 있던 것들이 PMMA인데요. PMMA 같은 경우는 발화점이 한 280도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가급적으로 이제 그런 현장, 불이 예상되는 지점에서 절대 써서는 안 된 재료지만 문제는 1999년에 규정이 되어 있던 방음판의 지침이 2012년 개정판에서는 오히려 사라졌다는 것인데요. 규정에 지금 불연성 재료,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이 삭제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방음 터널에 지금 사용되는 어떤 재료가 불연성 재료가 아닌 가연성 재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 화재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PMMA, 일상에서도 쉽게 사용됩니다. 2018년 5월 고속도로 갓길에 서 있던 5톤 트럭에서 불꽃이 일어났는데요. 이 차량의 불은 도로 위에 소음을 차단하는 방음벽으로 옮겨붙으며 계속 커져갑니다. 이번에도 방음벽의 소재가 화재를 더 키웠습니다. 이거 문제네요. 빅데이터로 알아본 터널 사고, 연쇄추돌, 2차 사고 등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빙판길을 달려오던 트럭 한 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대로 미끄러집니다. 곧이어 탱크로리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면서 연쇄추돌 사고로 이어지고 마는데요. 피해서 갈락하는데 뒤에서 막 들이받으니까 탱크로리 하나가 자빠져서 들이받더라고. 그래서 또 받고 완전히 작살났죠. 이 사고로 10대의 차량에 불이 붙으며 순식간에 터널 내부는 짙은 화재 연기로 가득 차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사고는 1.3% 감소했지만 반면 터널 내 교통사고는 약 10%가 증가했습니다. 터널이라든가 이번에 이제 폐쇄성으로 되어 있는 방음 터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사고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들이 공간적으로 확대되면서 대형 재난으로 확대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 한 대가 SUV 차량과 충돌합니다. 이어 1차로로 달려오던 고속버스와도 충돌하고 말는데요. 곧이어 불길이 치솟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30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중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공간이 제한적인 터널 안은 이처럼 연쇄적인 2차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빅데이터로 알아본 터널 사고, 밀폐 공간, 진입 차단 시설, 안전 대책 등의 단어가 검색됩니다. 일반 교통사고보다 터널 내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약 2배 정도 더 높은데요. 터널은 좁고 어두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칫 큰 사고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터널로 들어서면 운전자의 동공이 확장되면서 잠시 시야가 가려지는데 이때 앞차와의 간격이 더 멀어 보이는 착시 현상까지 일어납니다. 갓길 또한 좁고 밀폐되어 사고 대처는 쉽지 않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 상황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폐쇄적인 공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차량들이 대피할 공간도 없고 그다음 가스라든가 유해 물질들이 집중되면서 인명피해까지 양산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터널 내 연이은 2차, 3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 진입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원래 보통 그 터널 입구 보면은 차단 진입 터널 있잖아요. 비상시에는 차량이 못 들어가게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딱 쳐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장치가 돼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작동이 안 됐거든요. 초기 대응이 빨랐다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더욱이 반경 4km 안에 삼성산 터널과 청계산 3터널의 차단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화재 상황을 모르는 차량들이 계속해서 진입해 더 큰 피해를 불러일으켰는데요. 매번 반복되는 사고에도 여전히 초기 안전 대책은 없었던 겁니다. 이렇다 보니 터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공포와 불안감은 커져만 가는데요. 일단 냄새로 인해서도 그렇고 일단은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 상황에서는 어떤 불빛을 안에서 비치더라도 도저히 그 앞에 안 보일 그런 어마어마한 그 정도의 시커먼 연기가. 그렇다면 터널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대피할 때는 낮은 자세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기는 위에부터 쌓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차를 놔두고 이제 대피를 해야 되는데 차에는 시동을 끄고 열쇠는
꼭 그 자리에 놔두고 대피를 해야 됩니다. 긴급 상황 시 원활한 사고 수습을 위해 차는 갓길에 세워두거나 차량 내 키를 놔두고 대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문가는 지난 사고가 발생한 방음 터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동시에 전부 다 보수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위별로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방법이 필요하죠. 안전에 들어간 비용은 소모 비용이 아니라 투자 비용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안전 점검입니다. 올해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봅니다. 네, 연예뉴스 강경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연예계의 또 한 쌍의 톱스타 커플이 탄생했죠. 네, 그렇습니다. 10년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한 아이유, 이종석 씨죠. 두 사람이 첫 인연을 맺었던 SBS 인기가요 역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이유 씨와 이종석 씨가 열애 중이라는 소식을 직접 전하며 연예계 공식 커플이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이종석 씨는 한 방송사에서 연기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당시 수상 소감이 열애설에 불씨가 됐습니다. 이종석 씨는 연기대상 수상 후 소감을 통해 누군가를 지목하며 군복무 후 두려움과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때 도와주신 분이 있었다며 많이 좋아했고 존경한다고 전했는데요. 마치 연인에게 전하는 듯한 수상 소감이라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대체 상대가 누구냐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했던 가운데 한 매체는 2022년 마지막 날 두 사람의 열애설을 보도했습니다. 두 사람이 일본에서 데이트를 즐겼다는 사실도 함께 공개했죠. 이에 이종석 씨의 소속사 측은 열애설을 공식 인정, 두 사람이 친한 동료 관계에서 최근 연인 사이로 발전해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첫날 이종석, 아이유 씨 역시 각자 팬카페를 통해 장문의 글로 팬들에게 직접 열애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두 사람이 첫 만남에 관심이 쏠렸죠. 지난 2012년 SBS 인기가요의 진행을 함께 맡으며 인연을 맺은 아이유 씨와 이종석 씨. 3개월 동안 멋진 호흡을 보여줬었는데요. 창시절로 돌아가 봤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아직 친해지고 있는 단계지만 잘생긴 종석 씨 생일 축하합니다. 인기가요의 꽃미남 MC 저희 파트너 종석 씨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인기가요를 떠난다고 하네요. 우리 아이유 씨 보고 싶어서 어떡하죠? 저 아이유 씨 보러 인기가요 놀러 와도 되죠?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당시에도 두 사람의 찰떡 호흡이 잘 어울린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그리고 열애 인정은 화제가 된 영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과거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종석 씨가 아이유 씨와의 불화설을 해명했던 바로 그 장면인데요. 아이유 씨는 뭐 다른 음악 프로와 차별성을 좀 두자 이래서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죠. 네, 뭐 분장을 좀 하자. 그래서 뭐 레옹 뭐 별걸 뭐 별의별 거 많이 했어요. 아이유 씨를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이제 국민 여동생이니까 다들 이렇게 너무 다들 좋아하는데 저는 좀 얄미웠었어요. 너무. 지금은 되게 이제 몇 없는 친구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렇게 10여 년 동안 친구로 지내온 두 사람인데요. 이종석 씨가 아이유 씨의 콘서트를 관람했다는 목격담이 돌기도 했고요. 지난해 10월 아이유 씨가 이종석 씨의 동생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헤어지기 아쉬운데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뒤늦게 화제가 됐죠. 친구에서 이제는 연인이 된 두 사람, 좋은 만남 이어가길 바랍니다. 2023년 올 한 해 활약이 기대되는 스타들은 누가 있을지 만나볼까요? 첫 번째, 결혼이 기대되는 스타입니다. 결혼이 기대되는 스타는 8년째 공개 연애 중인 김우빈 씨와 신민아 씨 커플입니다. 2014년 광고를 통해 만나 2015년부터 공개 연애를 시작한 두 사람. 지난해 드라마에 함께 출연하기도 하고요. 프랑스에서 다정하게 여행 중인 모습이 목격되는 등 다정한 연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거 한 인터뷰에서 35살 정도에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던 김우빈 씨. 올해 35살이 됐는데요. 본인의 바람대로 2023년 친구 같은 남편이 될 수 있을지 두 분의 결혼 소식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개 연애 중인 류진열 씨와 이혜리 씨 커플도 결별설을 일축하며 변함없는 사랑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지민이 때문에 매일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개그맨 커플이죠. 김준호 씨와 김지민 씨는 방송을 통해 결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3년 어느 커플이 먼저 결혼 소식이 전해올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여전히 K 콘텐츠의 인기가 뜨거운 가운데 올해 글로벌 활약을 예고한 스타는 이정재 씨와 박서준 씨입니다. 이정재 씨는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스타워즈의 새로운 시리즈 에콜라이트에 캐스팅됐고요. 박서준 씨는 첫 할리우드 진출작 더 마블스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정재 씨는 지난해 글로벌 쇼케이스에서 스타워즈의 새로운 시리즈에 출연하게 됐다며 디즈니 가족의 일원이 돼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박서준 씨는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마블의 캐스팅 제의가 왔을 때 믿을 수 없었다는 심경을 전했는데요. 두 사람 다 맡은 역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며 말을 아끼고 있어 작품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이 뜨겁습니다. 박서준 씨가 맡은 배역에 대해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은 없는데요. 해외 매체에 따르면 캡틴 마블의 남편 얀 왕자를 연기한다고 합니다. 이정재 씨는 영국의 한 스튜디오를 오가며 촬영에 임하고 있는데요. 영국 데일리 메일이 촬영한 이정재 씨의 모습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올 한 해 SBS 드라마도 관심이 끄는데요. 다른 세상.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참 큽니다. 믿고 보는 배우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올 예정인데요. 5.18 시작합니다. 다크 히어로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모범택시가 시즌2로 돌아옵니다. 니도 좀 맞아야겠다. 시즌2에서는 더욱더 다채롭고 탄탄한 스토리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신상 모범택시와 함께 활동 반경을 해외까지 넓히며 스케일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즌1과 2 모두 시청률 27%를 넘었던 낭만다터 김사부도 오는 4월 또 한 번 신드롬을 예고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선균 씨와 문채원 씨가 주연을 맡은 드라마 법전입니다. 너 이제 내 손잡아. 너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검사로 만들어줄게. 겁과 쩐의 카르텔에 맞서 싸우는 아주 통쾌한 복수극이라고 하는데요. 둘 다 오랜만에 SBS 작품으로 인사드리는 만큼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밤 첫 선을 보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올 한 해 스타들의 활약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올 한 해도 SBS 드라마 정말 기대됩니다. 그렇죠. 네, 연예뉴스 오늘 여기까지고요. 지금 시간 8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SNS에서 화제가 된 영상. 지난 연말 예식이 진행 중이던 결혼식장입니다. 펑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대피하는데요. 당시 신부도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황급히 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놀랬죠. 저도 진짜 그 상황만 봤을 때는 이제 그 타일이나 그런 상태로만 봤을 때는 진짜 건물 무너진다고 생각을 했죠.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갑자기 깨지고 금이 가는 비슷한 사례의 목격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건물 붕괴부터 부실 시공까지 다양한 추측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체 걱정되죠. 뭐죠? 미끄러져도 그러고 이게 파편으로 다칠 수도 있고. 아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더 위험해서 걱정 많이 될 것 같아요. 요즘같이 추운 겨울이면 이런 이유로 더욱 바빠진다는 타일 전문가 김민찬 씨를 만났습니다. 이걸 보고 좀 찾아왔는데 네네. 사진을 살펴보는 전문가. 네, 마침 제가 오늘 시공하러 온 곳도 그런 현상과 같은 곳이거든요. 갑자기 깨지는 타일,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최근 욕실의 벽 타일이 파손되며 지속적으로 균열이 발생했다는 가정집. 욕실 벽 타일이 들뜨고 금이 가는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타일 균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늘 작업하러 온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파 현상 때문에 동파로 타일이 깨진다고요? 오늘 아침 서울의 체감 기온은 영하 15도 가까이 내려갔고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파도 당분간 이어집니다. 최근 한파의 영향으로 이런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외의 냉기에 노출될 수 있는 욕실의 경우에는 타일이 수축된 상태였다가 갑자기 샤워를 하거나 하게 되면서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팽창률의 차이에 따라서 타일이 깨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추운 날씨로 수축했던 타일이 급격하게 온도가 높아져 파손되는 것이라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욕실 벽면을 두드리는 전문가. 타일을 두드려 보면 깨짐의 원인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타일이 잘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이제 다른 곳은 또 화자가 난 데가 없는지 확인 중입니다. 이제 소리를 들어보시면 이제 비어 있는 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꽉 차 있는 소리가 나거든요. 지금 이렇게 금이 가 있다던가 화자가 난 부분을 두들겨 보시면 이렇게 다르네요. 네. 소리가 확연히 틀립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나면 이상이 없다는 것과 텅 빈 듯한 소리가 나면 타일 동파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겠죠? 깨진 타일을 방치하다 갑자기 떨어지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데요.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빠른 보수 시공이 필요하다고요. 또 타일 시공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게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표가 나는 거는 큰 게 더 잘 표가 나겠죠. 아무래도 이 줄눈 라인이 이제 작으면 작을수록 많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타일이 크면 클수록 이제 타일이 아예 깨져 버리니까요. 좀 더 취약할 수 있게. 뭐 조금 더 데미지를 입을 수는 있죠. 최근 갑자기 타일이 금 가고 떨어졌다는 또 다른 집을 찾아갔습니다. 여기는 지금 타일이 떨어진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벽 타일이 떨어져 아주 위험한 상황. 금이 가고 깨지고 일부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상황이 발생됐습니까? 겨울 되자마자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났고 그래서 한두 개씩 깨지더니 얘가 갑자기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위험하네요. 당시 이상한 소리와 함께 벽 타일이 떨어진 순간을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떨어진 타일이고 이거 엄청 무거워요. 오. 이게 그 높이에서 떨어졌으면 가속도 때문에 다칠 수 있었어요. 깨지면서 더 크게 다치겠죠. 이게 다 깨지면서 퍼지잖아요 또. 심지어 이웃 주민은 욕실에서 균열이 일어난 타일이 떨어져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언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평상시에도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는데요. 저야 뭐 다치면 뭐 치료하면 되는데 애들은 크게 다치니까 그게 좀 걱정돼가지고. 매년 겨울이 되면 균열이 생기는 타일.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아, 이건 두드리는 게 무섭네요. 벽이 있고 타일이 있으면 벽과 타일을 붙일 수 있을 만한 접착제라는 게 필요할 겁니다. 접착 자체가 제대로 안 됐다는 뜻이겠죠. 동파 영향도 있지만 접착제와 시공 문제도 지적하는데요. 전문가에게 그 원인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고기밥처럼 진행이 돼버리면 기본적으로 타일을 얹혀놓고 그냥 끝났다는 뜻이에요. 비비는 거 없이 압착을 시킨 게 없이 그냥 얹혀놓고 끝났다는 뜻이에요. 부실하죠. 한겨울 추위의 타일 동파 현상, 예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단독주택의 욕실과 같이 실외의 냉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경우에 창문을 오래 열어두거나 하게 되면 지나치게 온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난방을 하고 있는 따뜻한 실내와 연결된 문을 열어놓는 등 계속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한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집안의 타일을 꼭 점검해 보세요.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아침 기온이 서울이 영하 9도, 낮에도 중부를 중심으로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장기간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